유성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국가의 탄생에 이어서 오늘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을 두 차시에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대륙에서 나타난 국가의 발전 상황에서 진나라의 통일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한나라의 재통일 그리고 주변 국가 한반도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만주 일본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대륙 중원 지역의 이 초기 국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도를. 사실 한반도는 오늘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이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그려보고요. 이렇게 장강과 위에 황허강을 흐르고 있고 일본 열도는 제가 빼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중원 지역 초기 국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원이라고 부릅니다. 황허강부터 장강 윗지역까지. 첫 번째로 우리가 문헌상으로 그리고 유적지가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국가가 하라고 불리는 국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최초의 국가, 중국 대륙 최초의 국가로 알 수 있겠고요. 그 유적지가 바로 얼리토우 유적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헌상의 기록 말고 실제로 그 유적지가 발견되고 왕궁터가 발견되고 왕릉이 발견돼서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상이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다른 말로는 은이라고 부릅니다. 왜 은이라 부르냐면 이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의 후기 수도가 이쪽에 은허라고 불리는 곳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은나라는 기원전 17세기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은나라는 신정정치라는 것을 행하는데 신의 뜻을 정치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신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 신의 뜻을 우리가 반영하는 방법으로 거북이 등껍질 여기에다가 좀 자국을 내서 스크래치를 내서 불에 그을리면 벌어집니다. 이것을 모양을 보고 해석을 해서 신의 뜻은 이러하니 전쟁을 하자, 농사를 지금 씨를 뿌려라, 지금 수확을 해라, 잔치를 열자, 뭐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이거 누가 하냐면 왕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이 매우 컸겠죠. 그리고 이때 갑골 문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한자의 원형이 되는 문자, 그리고 이들은 청동기 사용이 매우 빈번했고요, 발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발 달린 술잔이라든지 또는 네 발 달린 정, 그러니까 솥이죠, 엄청나게 큰 네 발 달린 정이 발견되면서 얘네들의 청동기 제작 수준이 매우 높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근데 이 은나라, 다른 말로 이 상나라가 주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멸망을 합니다. 이 주나라가 기원전 11세기에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왜 멸망시키느냐? 저 상나라, 은나라가 매우 불안무도하고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으니 내가 하늘의 명에 따라서 저들을 명한다. 천명정치 또는 뭐 사상이라고 합시다. 하늘의 명에 따라서 내가 도덕정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 은나라의 영토가 요 정도였다면 주나라의 영토 크기가 장강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왕 혼자서 저기를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어떤 정치를 하냐면 바로 봉건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봉건제. 이 봉건제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도 떼주고 돈도 줄 테니 넌 나를 지키고 내한테 명을 따르고 세금도 어느 정도 내고 이렇게 하는 계약 관계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나라의 봉건제가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종법 질서라는 겁니다. 즉 이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것이 바로 혈연이라는 거죠.
나와 피가 섞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가족들한테 각 지역을 떼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도를 제외한, 수도 주변을 제외한. 그러면서 야 여긴 네가 다스리고 여긴 네가 다스리고 네가 다스려라. 대신 가장 집안의 웃 어른은 누구다?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호경이라는 곳을 수도로 해서 주변 지역을 분봉한다는 거죠.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이 봉건제가 가지는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혈연관계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명절에 집에 큰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8촌 이내일 겁니다. 10촌, 15촌,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의 자식은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의 자식 여러분과 같은 세대 이들을 본 적이 있느냐? 없을 겁니다. 10촌, 12촌 옆으로 한 단계 건너뛸수록 2촌씩 늘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은 세대로 12촌, 16촌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지, 이 호경에 있는 본지에 있는 주나라 왕실과 분봉받은 봉건 지역 간의 혈연 관계가 매우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저 집안이랑 내랑 진짜 뭐 얼굴도 보지도 못한 사이인데 왜 저기를 큰 집으로 받들어야 되고 명을 따라야 되냐라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뭐냐? 첫 번째로 춘추 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451년까지로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춘추 시대가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기 서북 쪽에서 주나라의 서북 쪽에서 견융이라고 불리는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이민족이 쳐들어오죠. 근데 주나라 왕실이 이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막아내지 못하고 수도를 오른쪽에 있는 나금이라는 곳, 지금의 낙양이라고 불리는 러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한이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혈연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저 나라를 따라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니까 우리 큰 집이니까 따른다 라는 인식을 가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국력이 강한 봉건국가에서 야, 날 따라라. 작은 봉건국가들아, 날 따르면 내가 대장으로서 저 우리 주나라 큰 집을 지킬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춘추 5패라고 불리는 것이고 작은 국가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력,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맹적 질서라고 불러요. 이 춘추 5패는 5가지 국가인데 여기 중앙에 있었던 진나라, 여러분이 아는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진나라, 그리고 밑에 있는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그리고 제나라까지 5개, 산둥반도의 여기 제나라까지 5개의 국가가 춘추 5패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춘추 시대가 약 200에서 300년간 지속이 되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 전국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전국 시대는 기원전 451년에서 기원전 221년, 통일되는 221년까지인데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 회원으로 들어간 국가들에서 야 잠깐만 내가 쟤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제가 왜 맹주를 하고 있지? 제가 뭔데 나한테 명을 내리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극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극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약육강식이 되려면 즉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강한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실력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온 거죠. 따라서 이 국가들이 실력, 다른 말로 부국이죠. 강병하려면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초빙합니다. 내가 돈 많이 줄게. 내가 너를 정말 잘 대해줄게. 네가 하고자 하는 사상 내가 참 잘 활용해 볼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내세우느냐, 구국 양병책을 내세우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법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상앙이라 불리는 사람의 법가를 바탕으로 한 변법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7개의 국가를 전국 칠웅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춘추 5패의 하나의 국가였던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3개로 분열이 되고요. 그 왼쪽에 이쪽 변경지방 바깥쪽에서 진시 황제가 등장하는 진나라가 성장을 하고 고조선과 붙어 있었던 연나라 그리고 제나라까지 해서 7개의 국가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나는 주나라 뭐 왕실이고 뭐 우리나라 큰 아버지고 뭐 모르겠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국 시대를 통일시키는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시 황제죠. 이 진시 황제는 이 상항이라고 불리는 아까 위에 있는 상항의 변법을 통해서 성장하여 이 전국을 통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통일한 뒤에 무엇을 하느냐? 중앙 집권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다른 봉건 국가고 뭐건 간에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하는 것들이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그냥 왕 이런 것보다 진짜 넘볼 수 없는 그런 칭호가 뭐가 있냐? 그래, 황제, 삼황오제를 뛰어넘은 황제 칭호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건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땅 떼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전부 다 내 거야. 나의 명을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군과 현을 설치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그리고 울산시 또는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속에 있는 뭐 전주시라든지 경주시라든지 포항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 신하를 보내는 거죠. 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그 지역을 다스려라. 너 나의 뜻을 거느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군연제라는 거죠. 그리고 7개의 국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전국 칠웅이라 불리는 글씨 쓰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무게 재는 방법, 양을 재는 방법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일하고 화폐를 동그라미 모양, 발량전, 지금은 우리가 쓰는 동전 모양으로 바꿔버립니다. 화폐와 도, 무게입니다. 량, 말 그대로 양이죠. 도량형을 통일하고요.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졌잖아요. 진나라의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이 넓어진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정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내가 내세우는 사상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박살내겠다. 즉 그 말은 너희가 내가 요구하는 사상이 아닌 다른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다. 그래서 분서갱유라고 해가지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묻어버립니다. 그것을 사상통제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중앙집권 강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족 만주 쪽에 흉노라고 불리는 되게 흉악하고 되게 뛰어난 그런 만주 쪽에 있는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이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진나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시황제라는 걸출한 임금이 등장했지만 이 사람이 진나라를 통해서 전국을 통일한 뒤로 15년 만에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진나라가 왜 망하느냐? 첫 번째로는 무리한 토목공사입니다. 무리한 토목공사. 뭐가 있었느냐? 아까 만리장성 맞죠? 그리고 중국의 시안에 가면, 지금의 시안, 옛날 진나라의 수도 함양 쪽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여산릉이라는데 7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나라의 유방과 그리고 초나라의 항우가 싸울 때 이 초나라의 항우가 함양을 정벌했습니다. 이때 진시황제가 만든 아방궁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100일간 불탔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커다란 궁궐이었죠.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노비들까지. 뿐만 아니라 법과 사상이 매우 빡빡했습니다. 그 빡빡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서 상당히 사람들의 민심 자체가 되게 말라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신황제가 죽은 뒤에 이 지배층이 매우 무능합니다. 그리고 이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진승과 오광을 비롯한 농민들이 이 약속 장소까지 며칠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진나라 법에서 이걸 못 지키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홍수가 나서 강을 못 건너가고 있었는데 늦는 게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이 이러다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런 나라에서 난 못 살겠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요게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고, 결국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중원 지역의 초기 국가에서부터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의 멸망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부국강병책, 인재양성과 초빙이라는 건데,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부국강병책을 실시하면서 등장하는 학문 체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즉 춘추 전국 시대에 부국강병책을 추구했죠. 새로운 지식 체계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내 사상이 더 옳다, 쟤보다 더 맞아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는 네 가지를 따지자면 유가, 묵가, 법가, 도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중원 지역의 초기 국가에서부터 진나라의 통일 그리고 멸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안지의 바탕이 되는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한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그 뒤에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 만주, 베트남까지의 여러 초기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